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관련 의혹, 이게 제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민주당 경선을 덮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호남 투표 결과가 내일하고 모레 이제 연속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도 과반까지 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흔들리는, 심지어는 이낙연 후보한테 역전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전국적인 조사를 하는 와중에 호남은 샘플이 작아서 정말 호남의 여론을 알기 위해서는 호남만을 상대로 한, 호남 유권자들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나와야 그나마 그것이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심상치 않은 강풍으로 대장동 의혹이 번지고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 9월 중순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려면 아무래도 며칠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부터 추석 연휴 끝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연루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영이 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우선 KBC하고 KBC 광주방송이 리서치뷰라는 데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요거는 21일과 22일이니까 추석 당일과 그 다음날 조사한 건데, 호남에 사는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인데, 이재명 42.3, 이낙연 39.8, 그래서 불과 2.5%포인트 차이입니다. 추미애 3.8, 박용진 2.4, 김두관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광주에서는 이재명, 전남에서는 이낙연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요. 전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4%포인트 차이로 1위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앞선 것이죠. 그러나 전북에서 워낙 큰 차이로 앞섰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만 보면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임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와 별개로 전체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니까 이재명 40.3, 이낙연 29.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그런데 호남 유권자 1000명, 요거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오차 범위 내로 붙었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무등일보가 또 이거는 전북을 빼고 광주와 전남만 조사한 겁니다. 20일과 21일, 그러니까 이것도 추석 전날과 추석날,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 리서치뷰 1600명을 조사했는데요. 여기서는 역전이 됐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죠. 이낙연 40.4, 이재명 38, 그 다음에 추미애 4.6, 박용진 2.5, 김두관 1.8%, 요 정도 순서대로 오히려 역전이 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만 따지고 보면 똑같이 리서치뷰 조사인데, 전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크게 앞서고 8.4%포인트, 광주와 전남만 보면 리서치뷰 조사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무등일보가 의뢰한 이 리서치뷰 조사에서 보면 광주에서는 이재명이 38.1, 이낙연 37.6, 우열을 가르기 어려울 정도로 맞붙어 있고요. 전남에서는 이낙연 42.4, 이재명 3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RN서치 이 조사도 있는데, 요것도 21일 추석날과 추석 다음날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는 물론 전국 단위의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34.2, 이낙연 30.2,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근접했고요. 이거는 지난번 조사가 9월 9일 날 있었는데, 이때 대비해서
이재명은 2.3%포인트 하락했고 이낙연은 7.4%포인트 급등했다.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를 좁혔다. 10% 정도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그거를 거의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 변화입니다. 전국 단위의 조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호남만 따로 떼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참고로 봐서 호남만 딱 떼고 봤더니 여기에서는 이낙연 49.7, 이재명 39.1 이렇게 해서 이 RN서치 조사에서도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대목이다. 대신 제가 요거 말씀드렸지만 RN서치는 전국 단위 조사이기 때문에 그 조사 중에서 호남의 그 샘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명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뭐 어폐는 있지만 여하튼 과거에 비하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변화가 결국 무엇 때문이냐? 물론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던지고 배수진을 친 그런 문제 틀림없이 있죠. 거기에다가 결국은 대장동 의혹 때문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추석 연휴 직전 조사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9월 17일과 18일 직전이죠. 19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사한 걸 보면 이것도 전국 조사를 보면 윤석열 28.1, 이재명 24.4, 이낙연 14.7, 홍준표 14.5, 최재형 3.3, 유승민 2.7, 추미애 2.4, 안철수 2.3 이런 순서대로 쭉 전국조사에서 나와 있고요. 이것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지사에 밀리는 조사 결과가 많았었는데 대장동 의혹과 더불어서 역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광주 전남만 이것도 아까 RN서치 조사와 비슷하게 광주 전남만 봤더니 샘플이 103명이었습니다. 제가 뭐 100명 약간 넘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03명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낙연 25.7, 이재명 23.8 이것도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16.8, 홍준표 13.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민주당 적합도를 보니까 이건 전국조사니까 이재명 31.8, 이낙연 25.6 이것도 전국적으로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아주 돋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여론조사 공정 여기에서 광주 전남만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봤더니 이낙연 38.5, 이재명 30.8 그래서 이것도 역전이 됐다. 자, 이렇게 제가 4가지 종류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낙연 급상승, 이재명 급하락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배수진 이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대장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대장동은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결정적으로 약점이 됐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우선 자, 부동산의 가장 민감한 지역은 역시 수도권입니다. 가장 민감하죠, 부동산이. 왜 그러냐면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습니다. 서울로부터 뭐 우일의 신도시 만들고 판교 지역 만들고 이제 이게 대장동이 남판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동탄 뭐 이런 데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커지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집 없는 사람들도 많게 되고요. 부동산 문제 지난 3월 달에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유권자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다. 근데 이게 이재명과 엮였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게 차기 유력 주자인 이재명과 딱 엮이면서 이게 뭐 이재명도 결국 문재인 시즌2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고 그 대목에 이재명 지사가 딱 걸린 것이다. 라는 점이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부동산이라는 부분으로 딱 엮여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유권자들은 문재인 시즌2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동 의혹과 별개로 이 이슈 자체가 부동산과 엮였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움의 그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산관리회사가 물론 뭐 그 이후에 몇 차례 뭐 그 현금을 동원해서 비용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게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자본금으로,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 대비 1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자, 이 부분이 그냥 다른 10마디의 설명보다도 이것이 유권자들에 주는 충격파가 대단합니다. 뭐야 1100배? 이 충격파가 대단한 것이죠. 나머지는 그냥 알고 싶지도 않은, 아 정말 부럽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하세요, 이런 얘기가 추석 때 패러디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그러면 천화동인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답변이 양쪽 다 대박친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패러디물이 나올 정도로 유권자들은 이 1100배라는 데에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흥분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그랬고 이낙연 후보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낙연 후보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 공격의 포인트를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격 포인트는 훨씬 더 날카로워질 텐데, 이낙연 후보는 뭐 같은 당 후보라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지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정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식적이다 뭐 이런 차원으로 그냥 공세의 포인트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면 좀 더 아픈 대목을 이재명 지사한테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해명을 계속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아니 저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무슨 야당 게이트다 뭐 운운하고 있는데, 야당 게이트라는 건요, 이 대장동 의혹 개발이 이재명 지사 표현대로라면 공영개발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 이 상황은 야당 게이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그 전에 민영개발을 추진할 당시에 문제니까, 야당 게이트라는 건 제가 그래서 야당 게이트라는 걸 들고 나왔을 때, 그런 논리를 들고 나왔을 때 이재명 캠프가 좀 당황했나 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반격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는 그거는 당혹감의 표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든 측면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5,503억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의 모범 사례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5,503억이라고 하는 거에 허구성,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해드렸죠. 그거는요 그냥 기부 체납, 제가 기부 체납 얘기를 했더니 기부 체납 이렇게 아마 이해하고 계시는 분, 체납이 아니고요, 그건 뭐 세금 체납 뭐 이럴 때는 어인데 이건 기부 체납입니다. 기부 체납. 이거는요 그 자기가 뭐 사회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어차피 자기네들도 쓸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게 기부 체납인데, 자 5,503억 여기에는 기부 체납 포함되어 있고요. 아무리 공영개발, 민영개발이라고 할지라도 수천억 원의 기부 체납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 아니면 해낼 수 없는 5,503억을 환수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영개발로 하더라도 충분히 수천억 원의 기부 체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영개발로 한다고 해서 그 민간 그 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다. 민영개발은 악이고 공영개발은 선이다. 이거는 이런 이분법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민영개발로 한 뭐 부동산 개발도 있고요, 공영개발로 한 데도 있습니다. 뭐가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저는 지금
공영개발한 데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가서 살아보니까, 이 공영개발, 물론 그 지역에 국한된 겁니다만은, 공영개발로 지어진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저희 집의 경우, 그런 걸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히려 부실의 영역이 더 많은 것 아닌가. 뭐 이거랑은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간에 이 5,503억 환수 등등 이런 억지 해명 내지는 거짓 해명을 내놓고 있으니까 이게 더 꼬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또 이것이 이제 민주당 호남 경선을 강타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의혹이 지금 열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죠.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결정적으로 발주처가 성남시니까 그때 시장이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최측근인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그 당시에 사장 대행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이 설계를 했었다. 뭐 이런 이제 의혹 외에 이재명 지사가 특별히 뭘 지시했다. 뭐 이런 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이거는 고발사주 때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다 아니다. 그건 최측근이 아닌 것으로 이미 그 판명이 돼 있죠. 그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사한 최측근입니다. 다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의혹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장의 직접적인 연루,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우선 유동규라는 그 최측근이 설계하고 이 사람이 민간 업체로 수익이 대량 넘어가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인은 뭐 부인했습니다만 그런 건의를 묵살했다. 이런 지금 증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건 지금 의혹의 초기 단계다. 어떤 일이 더 나올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 이런 거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 이제 내일 뭐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재명 그 후보가 과반을 못 얻는 거는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1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호남을 강타한 대장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